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행동하는 예수를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사셨던 안중근 의사를 사회에 걸쳐 다루면서 그분 삶을 관통하는 그 정신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따른 삶으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천명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종교적인 삶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결정적 사건은 바로 18대 대선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명박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고, 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퇴진 없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불릴 수 없습니다. 안중근이 민족의 독립을 천명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발벗고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징표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신운용입니다. 일본인 유학생 요코입니다. 네. 우리 신원용 선생님의 연구 논문 중에서 일제의 국외 한인에 대한 사법권 침탈과 안중근 재판이라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러시아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국제법상 재판 관할국인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일본 조차진 여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당시 국제법적으로 안중근 재판이 불법 또 부당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양평화론을 우리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국제법이라는 의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법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적용되는 그런 법하고 전혀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 깡패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제법은 강대국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국제법은 강대국을 위한 법이었지 약소 국가를 위한 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도 논리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국제법을 어긴 거는 분명하고 국내법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1910년 4월 달에서 결정된 거예요. 칙령에 의해서. 칙령 196호인가요? 칙령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910년 이전에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법을 적용하는 거는 일본 국내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사건 문제는 1909년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는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이죠. 국제법적으로도 이제 1907년 이제 해그에서 만국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육군 규정을 만듭니다. 포로에 대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제 포로를 잡으면 국제법에 의해서 어디에 가둬둬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군인으로서 이토시로 모미를 제거를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군인이었죠. 국제법적으로 게릴라도 군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는 의병을 하던
정기군이었던 국제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의 육군 규정, 이 규정에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국제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 안중근 의사가 이거를 주창을 하신 거예요. 일본법 적용도 안 되고 조선법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국제법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1908년도 7월 무렵에 국내 진격 작전 할 때 일본인 포로들을 살려줬죠. 그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는 이 국제법적인 인식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의 정당성을 안중근 의사는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하고 일본이 안중근을 보는 방식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은 안중근 살인자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관점에서 그 개별적 차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처리해보고 싶었던 것이 일본의 의도였을 테이고, 그에 따른 안중근 의사의 그 주장,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재판정에서 4번이나 걸쳐서 계속 그 당신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첫날 공판에서 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일빈에서 해서 이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참모중장의 자격으로서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한 피고인이 이곳에 치조받을 이유가 없다. 두 번째도 역시 그 독립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그 최후 진술에서도 역시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서는 나를 처분하는데 국제공법, 만국공법에 의해서 처분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최후 진술에서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 동양평화라고 하는 기본 틀들이 있었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형제관계로서 지상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데 함께 힘을 써야 할 관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방금 그 선생님 얘기하신 것을 근거로 쭉 진행해 보다 보면 그 포로, 의병 때 포로를 풀어주었던 그 사건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면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동양평화론에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의미를 좀 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를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중근의 그 의미와 그 목적들, 풀어준 목적들을 거기서 잘 캐내기만 하면 동양평화론의 핵심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중근 의사가 주장했구나라고만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기로 돌아가서 이것이 국제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주장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주장은 없었죠. 그렇죠. 그때 유럽도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안중근 의사만이 그렇죠. 그와 같은 네. 시스템을 만들자 네. 이렇게 주장했던 건 대단한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거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 역사적인 방식을 좀 살펴보면요. 네. 얘기가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의 역사를 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가, 나라 이런 표현을 좀 쉽게 쓰는데요.
유럽에서 제대로 이런 근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된 게 소위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대 국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국가들이 자유롭게 동맹을 맺기도 하고 조약을 맺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나중에 거의 이제 힘이 빠진 좀 뭐 속된 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됐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팔렌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수립이 되는데, 그럼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 국가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는 걸 자율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것을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그 국제 정치에서는 세력 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우리나라를 내가 지키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우리나라를 저 주변 나라에서 나를 침략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바로 인접한 국가하고 다른 그 옆에 있는 국가하고 내가 손을 잡아서 쟤를 견제해야지. 바로 인접국을.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개념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훨씬 역사가 오래되는데요. 이게 어떤 그 제도랄까 국제정치의 어떤 원칙처럼 이때 이제 베스트팔렌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은 힘의 균형, 그렇죠. 힘의 논리죠. 예, 맞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세력 균형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즉 나폴레옹이 다시 이제 제국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 빈 그 체제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요. 어쨌든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제국을 꿈꿔가지고 막 전쟁을 했으니까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엔나 회의를 하면서 중요했던 것이 첫째,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제국의 야욕을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폴레옹 전쟁을 보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비엔나 회의를 하던 그 시기에 유럽에선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막 퍼져나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의에 나온 사람들이 국가의 일종의 그 지배 세력으로 나온 건데 자기 자리를 뺏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그래서 이 혁명의 분위기를 어떻게 막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엔나 회의가 돼서 성립되는 게 소위 유럽 협조 체제, 컨서트라고 그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대국끼리 야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대국이 죄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동맹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유럽의 전체를 우리끼리 모여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제일 강한 국가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협조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면서 갑자기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콘서트 체제라고 하는 게 또 균열이 가게 됩니다. 특히 독일은 정치적인 통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에 이어서 후발 산업국가로서 영국이 식민지를 통해서 세계의 부를 걷어들이는 이것에 독일은 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전이 된 거죠. 독일도 비슷한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영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형국이 또 돼버립니다. 예, 예. 즉 이거를 보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럽에 부국강병, 야 우리는 결국 우리 힘을 키워서 그 주변에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우리 힘을 키우고 또 우리가 잘 살려면 영국처럼 혹은 독일처럼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로부터 경제적 부를 이전시켜 와야 우리가 잘 산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가. 바로 요 지점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뛰어든 거죠. 그렇죠. 소위 탈라 입구라고 하는 게 이걸 받아들인 건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의 최선두에 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 일본 중심으로 복속을 시켜서, 즉 일본의 식민지화를 해서 그럼 한 나라가 되니까 전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근대화론자들의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이 식민지화하자. 이 얘기가 통일 방식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시로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정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이전엔 소위 고립주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정세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요 시기부터 조금씩 경제적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식민지와 유사한 것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1905년이었던가요? 저 러일 전쟁 이후에 있었던 가스라 테프트 미약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처럼 이렇게 그 경영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경영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죠. 세계적으로 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국가의 부를 늘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강력한 국가들이 나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강력한 국가들끼리는 동맹을 맺거나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서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한중일이 각각이 독립국이 돼서 평화를 대등한 국가들로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 주장을 하는데 지금 해석할 때는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지금 쭉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로 보면 그 시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상식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그 평화 개념이 사실은 일본에 전이되어서 그대로 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것에 관련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 평화론의 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가 점검한 다음에 그리고 그 동양 평화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동양 평화론의 요지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굉장히 잘 하셨는데 동양 평화론 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네. 특히 뭐 천주교도 강하고 그때 뭐 개신교도 막 일어나고 근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런 평화 문제를 종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기 역사를 유럽에서 만들었을까? 정치와 종교를 유럽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안중근은 바로 그거를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천주교 신자로서 유럽인들이 못 해내고 있다. 유럽의 그 제국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안중근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 단순하게 그 특히 이 유럽에 대해서 동양이 단결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인종론적인 입각해서 이 한중일이 항인종으로서 단결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넘어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도덕성,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중근은 굉장히 그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중근이 그런 현실 인식이 가능해졌던 것도 사실은 그 불란서 선교사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그 정보들을 이제 공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신앙의 허점들을 발견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신앙인으로서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 중심 메시지가 사실은 평화다, 생명이다. 이 평화와 생명의 관점에서 동양 평화론을 보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 빌렌 신부 같은 분하고 계속 지내면서 이제 유럽의 그런 상황을 계속 들었겠죠. 빌렌 신부는 이제 그 고향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지대였어요. 그래서 이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서 이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건데 빌렌 신부는. 그래서 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중근이 빌렌 신부한테 학습당하지 않고 학습당하지 않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습당하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자기 눈을 가지고 그럼 세계를 자기 주체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거지. 세계를 봤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제 가톨릭 신앙이 어떻게 안중근 의사의 사상 체계 속에서 이제 녹아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동양 평화론에 있어서 그 가톨릭의 평화 사상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자기한테 어떤 일을 바랄까, 어떤 일을 사육시킬 것인가. 이게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이 존재 이후 그건 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의 뜻이라는 건 그 당시에 도대체 뭘까? 뭐 예수님 시대에는 사랑이었고 안중근 시대에는 안중근 스스로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자주 쓰던 어느 말씀 중에 그 유교의 중용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천자는 그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따라서 그 천명 하늘의 뜻을 잘 실천하는 나라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강한 나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생명을 사는 나라일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동양평화론의 요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내세운 동양평화론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침략 저지를 명분으로 삼아서 그 일본이 맹주가 되어 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장악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측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대책으로는 방식 자체가 아주 다르죠. 일본처럼 한 나라의 독선으로서가 아니라 그 한중일 3국이 함께 공조해서 달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 군사적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 군단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하죠. 영토 소유권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본은 러시아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여순과 대련, 그걸 중국으로 데려줘라. 그리고 대신해서 여순항을 개항, 요즘에 동아시아의 허브항처럼 개항을 해서 한중일 3국 대표가 동양평화회의를 두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회의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그 은행을 설립해서 3국 공영의 화폐를 발행하자. 각 지점을 세워서 이걸 보급하여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을 설립하는데 1인당 뭐 1엔씩 모금하면 3국이 함께 모금하면 수억 엔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해서 3국이 상호 협조해서 산업화를 성공시켜 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도나 태국 같은 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식견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은 결국은 서양 열강과 이를 모방한 일본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한 약육강식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얘기를 진행시키는데 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신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침략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더 이상 동양 평화의 악이다. 따라서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 진정한 의미의 동양 평화다. 이렇게 그 당신의 동양 평화론을 이렇게 집약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유럽 공동체를 미리 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하는 정말 미래 그 예언자와 그 같은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가치와 의의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그 안중근 의사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중근 사상의 기반이 가톨릭이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중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유럽의 가톨릭이 안중근 같은 생각을 했냐? 그건 또 뭐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안중근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세력, 악마의 세력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세력이라는 거는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한테 뭐 상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마의 세력을 이제 당연히 제거를 하셔야 되죠.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실천을 하고 있다. 이게 강력한 종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예, 강력한 종교의식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자기는 반드시 천당을 가는 거예요. 네. 천당을 가죠. 이 가톨릭 십계명 중에서 사람 죽이면 천당 못 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안중근 의사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중근의 신학, 안중근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동양평화를 또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었느냐, 그 신학이 동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신학을 능가하고 있단 말이죠. 유럽에서 과연 안중근 같은 신학이 있었을까? 저는 뭐 그쪽이 잘 모르니까 하지만 좀 의심이 가요. 뭐 일본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중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주제가 생명과 평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문명 대 죽이는 문명.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문명을 선택해야 하고 더 나가서 지리적으로는 동서로 갈리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틀에서 지배와 지배 논리에서 상생의 논리를 핀 거죠. 인종적으로 항인종과 백인종, 결국은 인종 우월주의나 인종 차별주의가 아닌, 흑과 백이 함께 공동의 인류의 평화를, 생명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과 지배당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지배와 종속 관계라기보다 함께 형제 관계로 나라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결국은 대비 구도에서 보면 일본과 청국과 그리고 한국이 동양 평화를 향해서 서로 연대하자. 이런 의미로 보면 정말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생명평화의 가치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요코 씨는 어떻습니까? 생명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동양 평화의 아주 중심 주제로 안중근 의사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아주 선진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까지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 지키기 되게 바쁜데 남의 나라까지 상하게 하고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도 한국에 와서 일본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한국에 대한 것도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 일본 사람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 문제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이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일본 사람이 죽은 건데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수업에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거는 일본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전제선도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죄송해요. 안중근이 했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안중근의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민족 가치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보편 가치로서의 그렇죠. 평화 문제, 생명의 문제로 동양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민족주의자임에는 분명해요. 네, 그렇죠. 1907년도에 이제 만주 지방으로 가면서 빌렌 신부한테 이 종교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고 앞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때 식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죠. 평화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독립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명, 평화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생명이라는 게 한자 그대로 이 목숨명, 그죠? 네. 그 다음에 생자는 살리는 거죠. 네. 살생. 그 존재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목숨을 살리는 것.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 안중근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으로서의 어떤 그 의식세계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의식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 네. 안중근 의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에서 인간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철학에서 인간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살다, 살리다, 살림이 살리다의 명사형 아니에요? 네.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들 살리니까 이게 경제 개념이라고 해요, 우리의 경제 개념.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으로서, 사람도 살다 플러스 암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관계성이니까 살리다가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타자를 살리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자의 한계를 갖다 민족 내부에만 두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우주적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안중근은. 그러니까 안중근은 일본 사람을 살려야지만 자기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중근의 종교 사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종교 사상하고 우리의 철학하고 안중근 요 시점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안중근을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 철학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생명 평화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실천 방법론에서는 신부님이 말씀하셨고, 현재 문제. 그래요. 지금 이 동양 삼국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요꼬 씨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게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호주 유학 갔을 때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으로 요꼬 씨 공격하면서 일본 사람에게 일본 사람 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가지는 가치를 이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들 사실은 일본인의 작은 시각에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시각이 열린 그 시점들, 고민들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제가 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전에 몰랐어요.
안중근 자체는 알고 있었죠. 안중근 자체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본 법으로, 일본 법으로도 불법이라는 거는 몰랐고, 사실은 일본 법으로 처벌한다? 그렇죠. 처벌하는 거는 아니라는 식으로 저는 인식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그냥 현명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알게 된 거거든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고 되게 놀라웠거든요. 어떤 점에서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본 사람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불구하고 일본 사람을 그냥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제기하게 된 그 사상의 저 밑바닥 뿌리는 사실은 천주교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의 전반적인 사상은 사실은 유교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와 가톨릭과의 사실은 그 갈등 구조가 사실 없이 가톨릭 교회의 생각과 유교 생각이 동일하게 그 신앙 안에서 합의를 되어지면서 동양 평화론의 기초를 다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신의 대호 속에 그 한국의 공동 평화군을 군인들을 설립해 하기를 제안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유엔에 PKO라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이제 유엔 가입국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공동으로 이제 분쟁을 이제 해결하거나 혹은 이제 내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평화를 이제 관리하는 평화유지군.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유엔에서 PKO라고 평화유지군이라고 있는데요. 동양 평화론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한 건 이 수준을 더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엔의 평화유지군은 일단 갈등이 있으면 그때 여러 나라가 가서 좀 서로 이제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명이 살상되거나 내전 정도까지 갔을 때 평화유지군이 투입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갈등을 좀 완전히 해결은 못 하더라도 사람은 더 이상 죽이지 말자. 좀 이런 정도 의미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던 건 원초적으로 한중일 사이에 그런 갈등을 좀 없애보자. 갈등을 없애려면 아예 이제 공동의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이 공동의 군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동의 군대가 있다면 결국 한국하고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렇게 안 싸우자라고 하는 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 군내 관계된 이야기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한 게 바로 서로 간에 갈등하지 않은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동양평화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한 갈퉁이라고 한 학자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학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소극적인 평화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갈등을 좀 해결하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면, 적극적 평화라고 주장하신 거는 이런 갈등 자체가 나타나지 않게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적극적 평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벌써 이분은 이때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걸 주장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라고 하는 건 아까는 군대 이야기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구조로 흔히 이야기할 때 정치나 경제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 구조에서는 나라가 각각 독립을 한 상태니까 내정까지, 그러니까 이 조선이 청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뭐 일본이 청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이런 건 안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독립국이면 국제 정치란 차원에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협상 기구랄까, 정례화된 회의 기구랄까, 뭐 이런 게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양 평화 회의를 조직해서 그렇죠. 본부를 여순에 두고, 예. 그다음에 세 나라의 주요 지역에 평화회의 지부를 설립할 것을 그렇죠. 제안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면 굉장히 제가 좀 놀랬던 건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좀 놀랬던 게 공동의 화폐 발행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공동의 화폐를 쓰는 데가 있죠.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EU에서 유로를 쓰죠. 근데 EU에서 그러니까 공동화폐를 단일화폐를 쓰자라고 한 논의가 아까 신부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EC에서 EU까지 가는 이 몇십 년 과정을 통한 그리고 나서의 제안이 공동화폐를 사용하자는 거였거든요. 이 통합의 수준을 계속 올리는 건데 벌써 안중근 의사는 한중일이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즉 경제적 통합의 단계를 어느 정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것이 평화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이 모든 면에서 구조적으로 평화가 가능하게끔 되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뭐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중근에 있어서 평화 문제 적극적 소극적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신의 명령이니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평화죠.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이런 안중근 의사의 평화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착화시킬 것인가. 무엇보다 이 남북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군사적으로 계속 충돌하잖아요. 특히 서해에서. 북한에서 이제 유일하게 김일성 말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안중근이에요. 그럼요. 다른 분들은 뭐 김구 선생님도 힘들고 뭐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중근의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간의 이 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통합시키지 않고서 통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걸 하려고 하면 많은 방해 세력이 있겠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 이런 안중근의 사상을 가지고 남북의 군사적 통합을 하자 했을 때 반대 세력은 또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이론에 대응하면서 이 남북 간의 이 통합 군대를 만들면 그야말로 자체가 통일이죠. 일단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안중근 평화론에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결국은 큰 틀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비전을 끌어낼 가능성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이제 통일을 준비하자 통일 무슨 위원회인가 만들잖아요.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예컨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만약 간다면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만약에 간다면 좀 해줄 부분도 있는 거죠. 간다면. 너무 불보듯 뻔한 게 사실. 안까지 간다면 내가 되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지금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건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또식의 평화론이죠. 그렇죠. 이또식의 평화론. 그러니까 이또식의 평화론을 우리가 민족 내에서 극복하면서 안중근식의 이 평화론, 통일론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토론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찾을지는 참 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의를 말이죠.
그 서해에서 우리 그 남북이 많이 부닥쳐서 수많은 젊은이들 죽었잖아요. 예. 그 목숨을 누가 책임져요? 박근혜 씨가 책임져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책임져요? 그잖아요. 그런 네. 거를 거기에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통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도 북도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잘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예. 안중근 의사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은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예, 무덤 속에서. 예? 일본 학생으로서 지금 요거 네. 그 남북한 우리 대립되어 있는 네. 분단 상황. 이게 저희들에게는 우리 이민족의 가장 정말 그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상황인데 요코가 보는 그 대한민국의 남북한 분단 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그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제가 어떤 새터민이라고 하나요? 네, 새터민. 좀 최근에 들어서 새터민 친구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예, 네, 예, 좀 예. 신기했는데 예. 아무래도 신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신기하죠. 좀 무서운 존재였는데 무서운 존재. 죄송해요. 아니 전 전부랑 민전들 떼서 생각을 못 하고 네네. 있었거든요. 예. 이거 잘못인데.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여기까지 왔을까. 예. 처음에는 그거 신기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통일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고. 지친다고. 그것보다 좀 또 생각을 하는 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우선이 아니냐고. 근데 그거부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통일하니까 이제는 진짜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돼요. 통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내심으로는 분단주의자들이면서 네. 말로는 통일을 얘기하는 네, 네. 세력들이 너무 많다 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터민들이 그걸로 이연당하는 사람들이 좀 많대요. 그럼 뭐 단체에 끌어가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뭐 이 친구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가 이 분단된 것도 결국 이또의 정책의 결과물이죠. 이또가 그와 같은 제국주의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 수많은 한국 사람이 뭐 6.25로 하고 하는 전쟁을 통해 죽을 리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비참하게 죽을 리도 없고 더불어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이 보통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또 때문에 몇백만이 죽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말씀대로 이또는 한국과 일본과 뭐 한국과 일본 넘어서 이 세계사에 있어서 이 독일의 나치처럼 크나큰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이죠, 범죄자. 그런 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갖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런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죠. 이제 그 한일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일본이 변할 때는 반드시 한국에서 뭔가 갖고 가요.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야지 근대 이전에 일본 사회가 변합니다. 명치 유신도 이쪽에서 성리학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명치 유신도 불가능하다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 전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일본 사람들이 갖지는 못했답니다. 그래. 근데 성리학이 들어가면서 사물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일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믿고 싫을 수도 있지만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목표였어요.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의 미래가 없는 거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양평화론을 쓴 거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일본을 우경화해야 됐다 막 떠들지 말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크게 이제 보면 결국은 물질의 문제, 그다음에 힘의 논리, 거기에서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우리 사회 문화, 이런 흐름에서 사실은 안중근은 기본적으로 효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치, 그리고 그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놓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생명, 이 생명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 흐름인데요. 안중근 의사께서 미조부치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이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거사의 목표였다. 금일 유감된 것은 이등방문이 이곳에 와서 나의 사리가 생긴 소위를 고하고 의견을 토론할 수 없는 것뿐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이또를 문답 상대로 설정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한국과 청국과 일본이 주권 독립을 분명히 해야 할 거고, 그 이후에 연대해서 동양 평화와 황백 갈등을 넘어서서 지구 차원의 세계 평화를 설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 이 흐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의 모든 동포 자매들이여, 하느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현세의 도덕 시대를 만들어 다 같이 평화를 누리기를 염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더 깊은 기저에는 늘 사람을 존중하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존중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늘 지금 대개하는 것은 결국은 규제받지 않는 자본. 그건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자살, 세가족 자살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살, 물질적 소외 때문에 죽어가는 이 흐름에서 사실은 동양평화론을 얘기한 안중근의 이 깊은 뜻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그리고 신앙의 대안으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이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안중근이 가톨릭 역사에 존재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별로 교회 차원에서 본받는 그런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런 한국의 가톨릭,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가톨릭 내부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쳐야지만 이 시대에 가톨릭의 소명을 다할 텐데, 가톨릭이 망하면, 한국의 가톨릭이 망하면 대한민국가 다 망한 겁니다.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 600만이 되는데 600만이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거 맞죠? 대한민국 망하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제대로 살려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백삼위 성인이 시성이 됐고요. 이제 교황님이 오시면 또 희복식이 또 있게 되는데,
교회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성인 성녀들 그리고 15개 대상자들과 또 다르게 그 안중근 의사의 관점은요.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일치시켜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천주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모델 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중근이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말 안중근을 따르지 못한다면 가톨릭도 미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지옥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시죠? 예. 네. 그 천명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원우 선생님 한 말씀. 전 그 천명이라고 안중근 이사께서 이제 말씀 계속 하시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안했던 게 이제 동양평화론이고 뭐 이런데 다시 어쨌든 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그 지금 시대의 천명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제 관계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이제까지의 시대가 큰 시대가 하나가 좀 마무리돼 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 그러니까 그게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걸 흔히 이제 정치학에서는 뭐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시대의 천명은 무엇일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공존과 평화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결국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미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셨던 생명과 평화에 대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던 그 천명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되돌아볼 때 정말 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열어 나가야 되는 모든 전 인류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하느님의 정의. 그렇죠.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이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로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서 선언해서요. 말씀만 그렇게 아주 그냥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톨릭에서 구체적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힘든 얘기예요. 말만 우리가 떠들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히 교회 내에서 안중근의 이 사상, 신학 이거를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가. 이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든 한국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특히 가톨릭 신자라면 더욱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실제 이건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실제 좀 생각했었던 게 있었는데 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방송 녹음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교황님 방한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교황님의 그러한 이제 그 복음의 기쁨의 내용에 안중근 의사가 천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예를 필요하다면 뭐 이제 강좌 중에 하나로 뭐 이제 지금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혹은 뭐 능력이 된다면 아예 텍스트 자체를 좀 써본다든가 해서 그 평신도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그 강좌 같은 이런 작업부터 아까 이제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 꼭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저희 테마를 놓되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생명과 평화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성찰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지금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교육하고 하는 이유는 직접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실천하기 위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걸 텐데 가톨릭 행동에서도 이제 교육 강좌 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생명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뭐 실제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양 평화론의 그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영성적 기초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천명론. 네. 이제 그 천명론의 근거가 되는 건데 두 번째 기초라고 하면 사실은 하느님의 집안의식, 그러니까 우주 사상이죠. 네. 모두 다 한 형제, 한 자매들이다. 하늘의 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또 흑백을 뛰어넘어서 그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다. 이 지점에서 또 형제 자매들끼리 사실은 살면서 좀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의 기본 고리를 가지면 그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평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틀에서 우리 요꼬 요꼬 씨가 여기 왔는데 여기 살면서 한국 친구들 많이 생겼죠.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친구들하고 어떤 좋은 관계들을 지금 맺고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은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보기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근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다는 인식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은 나라가 다른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다르다. 왜 그래? 막 이렇게 돼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랬으면 차라리 곧 외모가 달랐으면 예. 더 뭐 실망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넘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면 외국인이다, 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친해지면 더 많이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하고 다르다. 그거는 720년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서기.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면 결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인종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서 그것도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상한 국가 이 개념 속에서 우리 갇히지 않고 적어도 이 720년 이전의 한일 관계 그는 정말로 그때는 뭐 패스포드도 필요 없었고 그냥 가서 살면 됐거든요. 네. 일본 사람 여기 와서 살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한일 관계의 역사였다. 그걸 한국 사람도 제대로 알고 일본 사람도 제대로 알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뻔한 거잖아요. 뻔해. 그죠? 예? 근데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지배자들이 다르다고 학수시킨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지배자들이 끊임없이 일본하고 조선은 다르다. 다르니까 다른 눈으로 보고 또 다르니까 이 높고 낮음을 보고 또 다르니까 차별의식이 생기는 거고 예. 결국은 그 안중근의 그 가톨릭 사상처럼 인간은 하나님 밑에 다 평등하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가톨릭 사상을 뭐 안중근을 통해서 이해하고 일본인도 이해하고 그건 뭐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인류의 보편성의 문제잖아요. 그 보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육고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런 문제 부닥치겠지만 헤쳐나가야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안중근 의사가 주셨던 동양평화론의 관점에서 마무리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동양평화론을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영역하고도 상당히 이제 비슷한 영역이라 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1900,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이미 한 100년 104년 전에. 그렇죠. 104년 전에 이미 하신 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말씀, 사상, 이거를 지금 시대에도 그 시대와 유사한 국제적인 환경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상을 우리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담론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제안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정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코 씨.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동양 평화론이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 사람이 만약에 역사 교육에서 안중근에 대해서 배우는데 안중근만 배우면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일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동양 평화론이 있어서 안중근을 이해하고 또 한국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떻게 배우냐. 안중근만 갖고서 배우는 게 아니고 동양 평화론을 갖다가 안중근이나 평화 문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앞으로 역사 교육이 잘 올바른 길로 갈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마무리 말씀.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안중근 의사가 1908년도에 단지동맹을 하셨는데, 그 단지동맹 공식적인 명칭은 정천동맹이었어요. 그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르게 실천하자 하는 종교성이 반영된 게 바로 단지동맹, 정천동맹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 그는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우리 민족 문제고, 그걸 어떻게 바르게 실천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정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 시대에 우리 정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려서 한국은 마찬가지고 세계의 평화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바르게 세우자. 그렇죠. 야, 멋진 말인데요.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자명하지요. 하늘의 명령은 자명하지요. 천명은 자명합니다. 생명을 살려야죠. 특히 죽어가는 생명,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생명,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생명을 살려서 함께 사는 세상, 그게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사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정말 지침이고 모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지혜를 새롭게 재생산해야 할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